자, 가보도록 합시다. 통합과학입니다. 고1 내용이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아니야, 진짜 어렵지 않아. 자, 첫 1교시 1시간은 무난하게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저랑 같이 화학 부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언제나 가장 먼저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원소적인 개념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소에 대한 정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는 원소라고 하는 친구를 기본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 기본 성분. 그 다음 이 원소라고 하는 친구를 조금 더 익숙하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한번 바꿔주자면은 저는 종류적 개념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개념? 종류적 개념. 그렇기 때문에 원소라고 하는 친구는 셀 수 없다라는 설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셀 수 없었던 원소를 세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개념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원소가 있었기 때문에 파생되는 개념이다. 아니면 원자가 먼저 있었고 이거를 조금 더 구분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 원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라는 단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앉으시고, 자, 그 다음은 이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 셀 수 있어요. 보통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냐면은 저는 개수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개념? 개수적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세 번째가 분자에 대한 설명인데 아마 다음 시간 되면은 이 분자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분자? 그냥 기체랑 액체인가? 그죠? 그리고 보통 두 개씩 붙어 있으면 다 분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이온 결합 그리고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친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게 된다면은 아, 분자가 이런 거구나 라고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건데요. 지금 당장은 이 분자를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이다 라고 해서 성질 입자라는 단어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러분이 성질 입자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걸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익숙하게 한번 바꿔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저는 이 친구를 그래서 개념을 이야기할 때도 성질적 개념이라는 단어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써볼게요, 얘들아. ECH3OH라는 분자식 혹은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화학식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가능해질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숫자 큰 2는 개수이며 분자의 개수를 의미한다. 작은 숫자 3은 앞에 있는 수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 다 가능한 거 알고 있어요. 중학생 때서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얘를 원소적인 측면과 원자적인 측면과 분자적인 측면으로 분리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소라고 하는 것은요 종류를 하고 대답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첫 번째 C 탄소가 있네요. 두 번째 H 수소가 있네요. 세 번째 O 산소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이것이 바로 원소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분석하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원자적인 측면으로 가보자 라는 것은 개수를 세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몇 개씩 들어있는가 라는 거예요. 앞에 붙어있는 큰 숫자 2가 바로 개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의 개수가 2개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탄소의 개수는 몇 개 있다는 겁니까? 2개. 여러분 뒤에 OH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H의 개수는 6개에서 여기 OH가 2개 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2개까지 합쳐져가지고 몇 개라고 봐야 돼?
8개. 그리고 산소의 개수도 몇 개? 2개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쵸? 그 다음 이 물질의 종류, 이 성질을 띠고 있는 물질의 개수를 세보려고 합니다. 분자예요. 그럼 분자 CH3, OH는 몇 개 있다는 거죠? 2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요것이 이제 제가 모든 화학을 설명할 때 가장 기본 배경 지식으로 쌓아줘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쌤 그러면 저 요거 너무 어려운데요. 요거 모르면 문제 못 푸나요? 그렇지만은 않을 거야. 알았지?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자. 자, 가장 먼저 단원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원소들의 주기성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야. 원소들의 주기성. 여러분 요런 우선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주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주기라는 단어의 이미지. 주기, 주기적. 여기 어떤 말인 거예요? 반복. 뭐가 계속 반복되더라. 라는 거겠죠? 근데 즉 원소들의 주기성이래요. 그럼 이 원소들이 결국에 어떤 걸 띠고 있다는 겁니까? 꾸준하게 무언가가 반복된다라는 거겠죠. 그쵸? 근데 무엇이 반복되는 것이냐? 성질이 반복된대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선 가장 먼저 저는 정의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주기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1번에 누가 있어요? 원자번호 1번. 수소 2번. 헬륨 3번에 리튬. 즉 여러분 원자마다 고유한 무엇이 존재하죠? 1, 2, 3, 4, 5번이라고 하는 번호가 존재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쵸. 즉 이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게 됐다는 소리예요. 쭉 일렬로 세워놨습니다. 나열이 그런 의미잖아요. 그쵸? 나열하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생겼냐? 주기가 뭐라고 얘기했어?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일정한 규칙이 발견됐대요. 우리는 이 규칙을 뭐라고 부른다? 주기율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죠? 그럼 요거부터 물어봐야지. 쌤, 왜 why? 어째서 이러한 주기율이 발견되는 건가요? 왜?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첫 번째입니다. 학습 목표죠? 어려운 단어일 것 같아요. 선행 조금 하신 분들은 알 거. 왜? 맛이 없어? 빨리 먹어. 상관없어. 나 말했잖아. 야, 마이크 여기 있어. 안 들어가 소리. 신경 안 써도 돼. 왜 마이크 저기 있는 줄 알았어? 아, 마이크 여기 있어. 마이크 여기 있어. 안 들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서 아까 그렇게 일 아득바득 쓰면서 깐 거야? 포장지를?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 내가 수업 시간에 뭘 먹어야 되는데 먹는 거니 혹시? 알아서 편하게 하세요. 상관없어요. 자, 다시. 왜 Y 이 주기율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제 중학교 3학년쯤 되면은 조금 선행을 하거나 혹은 뭐 인강을 조금 들어보신 분들이라면은 요 단어 자체가 어색하진 않을 거야. 이름이 뭐냐면은 원작가전자라고 합니다. 원작가전자. 바로 이 친구 때문에 주기율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의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원작가 전자라고 하는 친구를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하고 나면은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쌤, 이거 최외각 전자라는 친구랑 대체 무엇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죠? 그걸 우린 지금부터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두 번째 학습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써드릴 텐데 우리는 오늘 총 3가지의 학습 목표를 충족하고 나면 저는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 숙제가 거의 없거나 많이 적을 거예요. 알겠죠? 편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바로 이 원작가 전자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주기율이 발견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주기율이 처음부터 바로 짜잔 하고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진화되어 왔고 변천되어 왔어요. 우린 이것을 주기율의 변천사라고 불러요. 변천사.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찍고 있는 마당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자,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요거 다음 달에 시험 봅니까?
아니죠. 이거 언제 보는 거죠? 고1 넘어가서 내년에 시험 보는 거죠. 지금 요거 암기해봤자 여러분 다음 달 되면 까먹습니다. 아니 다음 주 되면 까먹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필기만 해놓고 넘어가자. 알겠죠?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 프린트에서 몇 페이지를 펴주시면 이걸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냐면은 바로 다음 페이지 아마 61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사람이 되베라이너라는 사람이죠. 근데 저는 되베라이너부터 이야기할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화학자기도 합니다. 혹시 여기는 2학년 때부터 들으신 분들이 없구나. 혹시 그거 알아요? 물분해 실험을 진행했으며 단두대에서 목 잘려 죽은 화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세청 직원이었어요. 라부아지에가 처음으로 이걸 발견하긴 했어요. 라부아지에.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라부아지에는 의미가 없었어. 이걸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너무 작은 내용이었고, 두 번째가 되베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되베라이너. 자, 여러분 여기서는 이 사람이 주장했던 설까지도 조금 기억해 둡시다. 되베라이너가 무엇을 주장했대요? 세쌍 원소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시험 문제에는 등장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 다음으로 조금 더 발전돼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뉴렌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뉴렌즈. 여러분 뉴렌즈는 어떤 걸 주장을 했대요? 설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옥타브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쌤 저는 음악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개 이름 정도는 알지 않나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몇 개죠? 괜찮아요. 7개라고 볼 수 있죠. 도부터 돌아가 볼 수 있으니까. 하나 뺄 수 있으니까. 8개죠. 지금 옥타브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자 번호가 8개가 반복될 때마다 다시 돌아오더라. 그 주기가 8이라고 하는 것을 주기로 돌아온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바로 뉴렌즈의 옥타브설입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으로 이야기했던 게 바로 멘델레예프예요. 사실 여러분 이 멘델레예프가 정말 중요한 주장을 했고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거의 최초의 주기율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러분 제가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죠. 너네 주기율표는 외우니?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 그 주기율표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야? 멘델레예프야. 사실 정말 중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은 멘델레예프가 만들어놨던 이 주기율표 우리에게 익숙해요? 굉장히 낯설어요? 낯설어요.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한 주기율표는 누가 만들었대요? 바로 밑에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보이십니까? 그쵸? 저는 세 번째 따로 빼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3번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즐리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현재의 주기율표라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한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붙어 있죠? 주기율 다음에 표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표는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은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지 않나요? 그쵸? 맞아요. 이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은 주기율을 가로줄과 세로줄로 정리해서 만든 사람입니다. 졸라 똑똑했던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천천히 가보자. 여러분 1번 가로줄부터 설명해 볼게요. 가로줄. 여러분 이 가로줄은 뭐라고 부르냐면 주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1번부터 20번까지만 주로 나올 거거든요. 시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주기는요. 1주기부터 4주기까지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주기의 개수는 7주기까지 있대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주기, 가로줄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는 것이냐? 너무 중요하다. 조금 강조 표시할게요. 전자의 껍질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필기해 두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전자 껍질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고 저게 뭔 개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 무지성 대답 한번 해보자. 1주기에는 그럼 전자값이 몇 개 있을 것 같아? 1이니까 1개인 거야. 2주기에는 2개인 거고 3주기에는 3개인 거고 4주기에는 4개 있는 거야. 다 배웠습니다. 어렵지 않죠? 괜찮죠? 요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가로줄이 있으면 무슨 줄도 있어야 되겠어? 세로줄 있어야 되겠죠.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로줄은요, 바로 족이에요. 족. 근데 왜 욕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잘 봐. 바로 이 족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여러분 실제로 이 족은요 1족 존재합니다. 첫 번째 줄이겠죠? 두 번째 2족 존재합니다. 그런데 3족부터 우린 공부하지 않아요. 알겠죠? 바로 몇 족으로 가느냐? 13족으로 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일 오른쪽이 몇 족이냐면은 18족 같은 경우예요. 욕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18족이라는 친구까지 존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느낌 왔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내용들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로줄은 무엇의 개수가 다 똑같다라고 했습니까? 전자 껍질수. 그쵸? 세로줄, 족은 말이죠. 필기해 보도록 할게. 첫 번째 중요한 거. 저기 쓰여 있는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원자가. 전자수가 일치해요. 알겠죠? 그런데 두 번째. 그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얘들아, 그럼 무지성 대답 한번 해볼래? 뇌 빼고 대답해보자. 1족이면은 원자가 전자 몇 개일 것 같아? 1개. 2족이면은 2개. 그 다음 3족이 아니라 13족이라고 이야기했죠, 얘들아. 그럼 13족이면 원자가 전자 몇 개 있을 것 같아? 13개요! 라고 대답할 것 같지, 얘들아? 그런데 우리 1의 자리만 보자. 1의 자리만 보자.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1족은 원자가 전자 몇 개? 1개.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18족은 8개가 아닙니다. 10개? 좋은 분석이에요.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필기할 거예요. 쌤, 세로줄, 족은요 1족 일치합니다. 2족도 모두 2개로 일치합니다. 13족도 모두 일치합니다. 하지만 18족은 이 규칙을 따라가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17족까지만 원자과 전자 수를 따라간다, 일치한다라고 필기를 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필기. 한 바닥 채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야, 나 있잖아. 내가 매년 이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을 가르치면서 1년에 한 2명 정도 나와요. 많으면 3명. 정말 많으면 4명 정도 나오거든요. 나 진짜 서운한 게 있어요, 얘들아.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61페이지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몇 페이지 넘어가도 좀 이게 주기율표가 나오게 되냐면은 65페이지, 64페이지에도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친구가 조금 나와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63페이지 봐도 됩니다. 뭘 봐도 상관은 없는데 잘 봐요. 제가 지금부터 주기율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알겠지? 보면 여러분 이렇게 쓰여 있어. 잘 봐. 여기 이렇게 대각선 그어준 다음에 여기가 촉, 여기가 쭉이 쓰여 있어. 그럼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1, 2, 3, 4. 쌤! 이거 세로줄인데요. 족, 1족, 2족, 13족. 이거 가로줄인데요. 뒤진다 진짜. 가로 세로도 몰라? 여기 이만큼이 1주기, 이만큼이 2주기. 가로줄 맞죠, 여러분? 가로줄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가 요렇게가 1족, 여기 요렇게가 2족, 여기 요렇게가 13족. 세로줄 맞죠?
아이씨, 요런 거 헷갈리지 말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저런 걸 누가 틀려? 푹키 할 수 있겠지만 진짜 1년에 한 두세 명 나와. 설명할 때는 네, 저걸 왜 틀려? 푹키 해놓고 시험 문제 풀 때 쌤, 조과 주기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해요. 이런 환장할 것 같아요. 정신 나가버릴 것 같아.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됐나요? 요게 바로 조과 주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 페이지를 제가 요거를 개념을 만들어 놓진 않았거든요. 일부러 여러분들 같이 필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해놨는데, 이면지가 있거나 혹시 필기하실 노트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저는 거기다 그 메모 칸에다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 요거 같이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요거 오늘의 학습 목표 세 번째예요. 별 5개짜리입니다. 아니,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통합과학 1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1학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 화학의 90%를 자랑할 거예요. 이 내용이.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요것만 여러분 제대로 대답할 수 있어도 고등학교 1학년 화학은 전혀 안 어려울 거예요. 진짜야. 내가 오른손 걸게. 알았지? 진짜 오른손 걸게. 따라와봐. 세 번째,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단어가 조금 거지 같죠? 옥텟 규칙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건 공부하신 적 있을 겁니다. 원자핵의 전화량과 전자의 개수는 어떻죠? 같아요. 원자핵은 몇 개예요? 1개예요. 전자는 1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예요. 그쵸? 그럼 질문해 볼게요. 전자는 누구는 여기, 누구는 여기, 누구는 여기 이렇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전자는 본인이 원하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약간의 강박이 조금 있거든요. 요즘 여름 같은 경우에는 겉옷 잘 못 입고 다니니까 상관이 없지만, 겨울에는 제가 그래도 자켓 걸치고 다닐 때도 있고 겉옷이 있는데, 항상 지갑은 왼쪽 안주머니에 넣어야 돼. 오른쪽 안주머니에 넣으면 안 돼. 나만의 그거야. 그리고 핸드폰은 오른쪽 바지 주머니, 차키는 왼쪽 주머니여야 돼. 약간 강박이야. 뒤집어져 있으면 약간 좀 별로야. 여러분, 저희 집에 본가에 TV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 이런 게 있어. 선반이라고 해야 되나? TV 서랍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여기 이렇게 TV가 있어. 칸마다 똑같. 여기에 양말이 있어. 알겠지? 양말은 자주 열고 닫잖아요. 가끔 우리 부모님이 똑바로 안 닫아요. 그러면 누워서 TV 보다가 닫고 다시 TV 봐야 돼요. 약간 강박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왜 꺼냈냐면은 이 원소들도 강박이 있습니다. 어떤 강박이 있느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자들이 이쁘게 배치가 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 3개만 기억하자. 너네 숫자 3개 정도 기억할 수 있잖아. 그치? 288. 뭐라고요? 288. 숫자 3개만 기억합시다. 무슨 소린가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자면은, 여기서 아까 조금 낯선 단어였고 무슨 소린지도 몰랐지만 대답할 수 있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 전자가 존재하는 특정한 자리, 그 궤도라고 하는 것을 껍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됩니까? 됐죠? 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는 최대 몇 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냐면은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야.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그렇지. 눈치는 빨라, 이것들. 자,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몇 개가 들어갈까요? 그러면 8개. 그래서 288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숫자 3개 뭐라고요? 288. 한 번만 더. 288. 이해됩니까? 이해됐죠? 이런 강박이 있어요. 전자들은. 원자들은. 혹은 원소라고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 더 재밌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옥텟 규칙을요,
반드시. 여러분 사실 과학에서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 다 틀린 말 아니었어? 지금까지는? 그치. 그런데 여기서는 이 옥텟 규칙을 반드시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만족하고 싶다.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 껍질에 한 개만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 개가 꽉 찼으면 좋겠다. 두 번째 껍질에 7개가 들어가 있다. 아, 그러면은 8개 꽉 찼으면 좋겠다. 이거를 반드시 만족하고 싶어 해요. 이해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알겠죠? 그런데 이 원자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질문, 원자핵은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원자핵은 절대 움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이동을 통해서 이거를 옥텟 규칙을 만족할까요? 전자의 이동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자가 이동합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모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원자 모형. 자, 여러분 여기서 그림 잘 못 그리시는 특히나 남성분들 그림 이쁘게 그리셔야 돼. 아, 너 글씨 잘 쓰는 건 내가 아는데 그림 조금 이쁘게 그려줘야 돼. 알았죠? 특히 여성분들도 여기는 그림 좀 이쁘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집중해봐. 자, 잠깐 봐봐. 집중해봐. 원자 번호 11번 누구야? 알루미늄 아닌가? 11! 11? 나트륨? 나트륨. 나마알이잖아. 아, 대답 안 해? 11번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안 썼습니다. 일부러 안 썼는데 원자 번호 11번이에요. 그럼 대답해봐요. 11번. 그럼 원자 핵의 전화량 얼마입니까? 그렇지. 여러분 오케이. 적어놔야 되겠구나. 원자 핵의 전하량과 이거는 똑같아요. 전자의 개수.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으니까. 맞아, 아니야? 그쵸? 근데 이 값이랑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원자 번호예요.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죠. 그럼 다시 질문. 원자 번호 11번이 누구라고요? 나트륨. 그럼 11번, 11이라는 숫자랑 똑같은 전하량을 가져되는 원자핵은 얼마의 전하량을 가져되는 거예요? 플러스 11. 11 다 괜찮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죠. 나트륨 같은 경우는 11의 원자핵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이에요. 전자는 몇 개 있습니까? 11개예요. 자, 여기서부터 대답 잘해야 돼. 대답 잘해야 돼.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간다고?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자, 나트륨은 원래 11개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 껍질에 몇 개밖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1개. 이해되니? 요게 바로 나트륨의 전자 배치인 거예요. 이해돼? 요게 나트륨의 전자 배치인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 가보자. 나트륨 다음 친구 그럼 몇 번이겠어? 12번. 그럼 원자 핵의 전하량 얼마 나오겠어? 플러스 12. 전자 몇 개 있어? 2개? 12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2개. 이해됩니까? 그쵸? 자, 그 다음 아까 알루미늄이라고 이야기했던 13번이 알루미늄이에요.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자, 이 친구는 그럼 13번이니까 원자 핵의 전하량도 플러스 13이겠죠. 그쵸?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3개 들어가는 친구일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 다음 14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4번. 그러면 이 친구도 원자 핵의 전하량 플러스 14. 전자는 14개. 따라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4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은 원자 번호 15번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 핵의 전하량도 플러스 15가 나올 것이고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5개가 들어가는 친구일 거고, 그 다음입니다. 야, 뭐가 퍼? 그냥 작게 말해도 다 그릴 수 있겠지? 17번까지 그릴 겁니다. 여러분 빨리 그려주세요. 플러스 16.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6개. 마지막 17번. 원자 해계전화량 플러스 17.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가 들어가는 친구일 거야. 원소 기호 써보자.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14번 규소, 15번 제대로 할게요. 15번 P, 16번 S, 17번 Cl, 염소. 이해됩니까? 괜찮죠? 요거는 일렬로 그리시는 게 가장 이쁠 겁니다. 필기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반올림은 다 알죠? 수학 시간에 배우는 반올림. 질문. 숫자 1은 반올림에 의해서 올려요? 버려요? 내려. 버림이죠. 그쵸? 버림일 거예요. 숫자 2는요? 버려요. 3은요? 버려요. 4는 살짝 생략할게요. 지금은 생략할게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반올림에서 숫자 5는 어떻게 했죠? 항상? 올림이었죠. 6도 올려요. 7도 올려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요런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숫자 1, 전자 하나가 있는 경우는요. 7개를 가지고 오는 게 쉬울까요? 1개를 버리는 게 쉬울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 어떤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좀 판단을 한 겁니까? 1개를 버리자. 숫자 2,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자고요? 2개를 버리자. 알루미늄은 몇 개를 어떻게 하자? 3개를 버리자. P, 인 같은 경우는 마지막 껍질에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8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개밖에 없죠. 그럼 어떤 선택이 조금 더 효율적일까요? 5개를 버릴까요? 3개를 가져올까요? 3개를 가져와요. 황은요? 2개를 가져와요. 염소는요? 1개를 가져와요. 어라?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와야 돼. 주기율표가 쭉 이렇게 있잖아? 여기서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들 잘 봐봐. 왼쪽에 있는 친구들,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들 잘 봐보세요. 질문. 이거 나트륨, 얘 마그네, 얘 알루미, 그 다음 나트륨 바로 위에 누가 있냐면은 리튬, 얘 아래쪽에는 칼륨이 먼저야. 그 다음 마그네슘 밑에는 칼슘, 륨, 튬, 륨, 다 한방 단어네요? 아, 이런 거 말고. 우리 이렇게 륨, 튬, 슘, 붙은 친구들 무슨 원소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고체? 원소. 금속 원소라고 불러요. 무슨 원소? 금속 원소. 이해됩니까? 됐죠? 금속 원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얘네들 지금 잘 보시게 되시면은 전부 다 전자를 어떻게 했나요? 버렸어요. 자, 질문. 전자를 왜 버린 거죠? 이유가 뭐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 하니까요. 이해되니? 느낌 왔지? 맞아요. 이렇게 전자를 버리는 친구들, 여러분 혹시 기억할까?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는데 전자를 버리면 이 입자의 형태로 변화할 겁니다. 필기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전자 얘 1개 버렸죠? 그쵸? 전자 1개 버렸죠? 원자 해계전화량은 얼마예요? 여전히 플러스 11이죠? 전자 버리면 몇 개 남아요? 10개 남았죠? 하나 버리고 나면은. 그럼 전자 전화량 다 합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얼마 나와야 돼? 10 나올 거죠? 더하면 얼마 나와요? 더하면 1 나오죠? 마그네슘 볼까요? 마그네슘 원자 해계전화량 얼마예요? 플러스 12죠?
그쵸? 전자 몇 개 버려야 돼요? 2개요. 그럼 전자 몇 개 남아요? 10개.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되는 거죠. 더 하면 얼마 나와요? 2 플러스 2 나오겠죠. 알루미늄 볼까요? 원자 핵의 전하량 얼마예요? 플러스 13이죠. 전자 몇 개 버려야 돼요? 3개 버려야 돼요. 버리고 나면 몇 개 남아요? 10개 남아요. 더 하면 몇 나와요? 3 나오죠. 그쵸?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나면 원자 핵의 전하량과 그 다음 전자의 총 개수 중에서 어떤 숫자가 조금 더 커지게 됩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해 나가면 그 다음은요. 보니까 어떤 숫자가 더 커져요? 원자 핵의 전하량의 숫자가 조금 더 커지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전자를 버리게 되어서 만들어진 입자를 뭐라고 불러? 중에서도 양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양이온이 어떻게 그리고 왜 만들어지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되나요? 요게 바로 옥텟 규칙인 거예요. 알겠지? 자, 질문해 볼게. 금속은 버릴 수 있는 전자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버릴 수 있는 전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버릴 수 있는 전자가 있는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체라고 불러요. 무슨 물체? 도체. 질문, 도체는 전류가 통해요, 통하지 않아요? 통하네요. 이해됩니까? 됐죠? 요거예요. 자, 그 다음 필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자를 버려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가 될 거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Mg2 플러스가 될 거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Al3 플러스가 됩니다. 여러분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저 칠판 한번 봐주세요. 나트륨 전자 몇 개 버렸어요? 하나, 1 플러스죠. 마그네슘 전자 몇 개 버렸어요? 2 플러스죠. 알루미늄 전자 몇 개 버렸어요? 3 플러스죠. 칠판 봐봐. 뭔지 몰라. 미지의 원소 X가 있어.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양이온이래. 이해됩니까? 양이온이래. 그럼 이 X 값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다시 나트륨 전자 몇 개 버렸어요? 1개, 1 플러스죠. 마그네슘 전자 몇 개 버렸어요? 2개, 2 플러스죠. 알루미늄 전자 몇 개 버렸어요? 3개, 3 플러스죠. X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지. 혹은 버린 전자수겠죠. 잃은 전자수 다 괜찮아요. 이게 옥텟 규칙의 정의. 다 한 거야, 여러분 지금. 다 해버린 거야. 이해돼? 느낌 왔지? 자, 그 다음 오른쪽 가자. 여러분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들 잘 보세요. 3개 가지고 와야 되고요. 2개 가지고 와야 되고요. 1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즉 주기율표에서 주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들 잘 봐보세요. 보니까 염소, 산소, 질소, 황, 인, 플루린 대부분 다 무엇입니까? 금속이 아니구나. 비금속 원소라고 합니다. 이해되니? 그리고 대부분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전자들을 다 어떻게 했나요? 가져왔다,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입자가 변화하느냐. P, 인 같은 경우는 몇 개의 전자를 가지고 와야 돼? 3개의 전자를 가지고 와야 돼. 황은 2개의 전자를 가지고 와야 돼. 염소는 1개의 전자를 가지고 와야 돼.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기도 신나는 더하기 시간 한번 해볼까요? 원자 핵의 전하량 플러스 15입니다. 3개 가지고 오면 전자가 얼마나 몇 개 되는 겁니까? 18개요.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느낌 오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었을 때 원자 핵의 전하량과
옥텟 규칙을 만족한 다음이야. 그 다음 전자의 총 개수를 분석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전자의 총 개수가 조금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입자를 우리는 무슨 입자라고 부르죠? 이온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질문, 얘네들은 버릴 수 있는 전자가 있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없어요. 전자를 얻으려고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버릴 수 있는 전자가 없어요. 맞아, 아니야? 맞죠? 이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부도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부도체에서는 전류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제일 바깥쪽에 한 개 있으면 버려요, 얻어요? 버려요. 두 개 있으면요? 버려요. 세 개 있으면요? 버려요. 다섯 개 있으면요? 얻어요. 여섯 개 있으면? 일곱 개도? 네 개는요? 그대로. 그대로? 네 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힌트 줄게. 얻을까 버릴까? 둘 중에 하나야. 버려요. 또? 그 버리기만 할까요? 얻고 버려. 얻고 버려요? 오, 둘 다예요. 둘 다예요. 그럼 생각해봐. 전자를 버리면 도체야, 부도체야? 버리면 도체. 얻으면 얘는 어떻게 한대? 둘 다 안 돼. 그 소리는 도체의 성질도 있고 부도체의 성질도 있네. 얘가 뭐가 될까요? 얘가 반도체야. 얘가 반도체야. 여러분, Si 원소기호는 뭘까요? 이름이 뭘까요? 규소. 영어로 뭔지 아세요? 실리콘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IT 기업 모아져 있는 도시 이름이 뭐죠? 실리콘밸리. 거기가 왜 실리콘밸리겠습니까? 반도체로 이루어진 IT 기업들의 도시니까. 그래서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전류가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 금속인 친구들은요, 1볼트를 주던 100볼트를 주던 0.1볼트를 주던 전류가 계속 통해요. 부도체는 정반대예요. 1볼트든 100볼트든 1000볼트든 뭐 0.1볼트든 전류를 안 통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는 1볼트 안 통하게 합니다. 5볼트 안 통하게 합니다. 10볼트 오케이 콜,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흐르지 않죠. 특정 조건이 달성돼야지만 전류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실리콘인 거고요. 이해됩니까? 됐죠? 요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얘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뭔지 모르는 미지의 원소 기호가 있어요. 스몰 y만큼의 전화량을 가지고 있으며 음이온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이 스몰 y 값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렇지, 얻은 전자수예요. 이해되니? 됐죠? 10분 쉬었다 할게요. 딸기라떼 주세요. 갑자기 딸기 라떼를?